네, 안녕하세요. 2026학년도 1학기 일반대학원 교육학과 교육의 공학적 평가적 기초 수업입니다. 네, 우리가 뭐 동영상으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뭐 좀 많은 내용을 다룰 수 있는 좀 장점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연구의 어떤 기초, 연구를 여러분들이 잘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물론 이제 양적 연구 방법에 주로 초점을 두고 있지만 다양한 연구 방법에 대해서 지금 이제 소개를 드리고 강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는 우리가 이제 질문지법을 비롯해서 뭐 조사 연구 관련된 내용을 살펴봤고요. 이번 연구는 이제 실험 연구, 사실 실험 연구를 제대로 잘 하는 것은 사실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어떤 뭐 자연과학이나 우리가 그 어떤 뭐죠? 의료 쪽이나 이런 쪽에서 뭐 여러분들 쥐를 이용을 해서 이렇게 어, 뭐 실험을 하는 그런 모습들 여러분 많이 이제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 어떤 연구들이 사실은 엄밀한 의미에서 실험 연구라고 볼 수 있고, 이런 사회과학, 교육학을 비롯한 사회과학에서의 엄밀한 실험 연구는 사실 그렇게 쉽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대상이 바로 사람이기 때문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실험 연구, 실험 설계의 어떤 그런 장점을 그래도 어느 정도 우리 연구에서 그것들을 이제 도입을 해서 유사하게 실험 연구와 유사하게 하는 뭐 그런 방식으로 주로 사회과학, 교육학에서는 이쪽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이 정도 일단 소개를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실험 연구는 여러분들이 연구자로서 이제 길을 가실 때 많이 접하게 되고 또 반드시 잘 아셔야 되는 그런 연구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런 실험 연구에 관련된 내용 잘 학습하시고요. 내용들 잘 기억을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오늘 배울 내용은 이제 실험 연구 또는 실험 설계라고 하는 내용이고요. 지난주에 조사 연구, 설문지 또는 뭐 질문지를 활용한 이제 연구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그 지난주에 봤던 이제 조사 연구가 어떻게 보면은 그 현상, 네, 현상에 대해서 이제 그것에 대해서 좀 그 사실을 밝히는 그런 쪽에 좀 초점이 있다고 하면은 이 실험 연구는 말 그대로 어떤 실험과 같은 그런 프로세스를 통해서 어떤 현상의 이제 원인과 결과를 밝히는 그런 연구 방법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조금 단순화해서 이해를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실험 설계라는 거는 말씀드린 것처럼 복잡한 여러 사회 현상 중에서 연구자의 이제 관심이 있는 또는 연구 목적상 관심이 있는 요소 또는 변수들만 선별을 해서 그들 간의 관계를 이제 집중적으로 관찰, 분석하는 방법이다.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말 그대로 이제 실험 연구, 실험의 어떤 성격이 강하게 있기 때문에 처음 시작은 19세기에 이제 자연과학, 네, 뭐 생물학이나 의학, 여러분들이 뭐 쉽게 떠올릴 수 있는 뭐 그런 것들이죠. 그 실험실 세팅, 실험실 환경에서 어떤 뭐 쥐나 동물들을 활용해서 어떤 처치를 가한 집단과 그렇지 않은 집단을 이제 비교하는 그런 형식의 어떤 연구들이 대부분 이제 실험 연구, 실험 설계의 형태를 띠고 있고요. 20세기 이후로는 이제 사회과학 분야에서도 이런 실험 연구의 방법이 어떤 현상의 원인과 결과를 밝혀내는데 아주 훌륭한 방법이기 때문에 이러한 방법들을 좀 자연과학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좀 차용을 했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20세기 이후로는 사회과학에서도 이 실험 연구 관련된 방법이 많이 발달하고 있다.
이 방법은 조사 설계의 여러 방법 중에서 가장 과학적인 설계 방법이다 볼 수 있고요. 조사상의 복잡성 및 실험 상황의 어떤 인위성으로 인해서 일반화의 한계가 존재한다. 자, 우리가 지난주에 그 조사 연구에서는 이제 설문, 보통 뭐 설문지나 질문지를 통해서 어떤 연구 대상들에 대해서 모집단을 선정을 하고, 그쵸? 그리고 샘플, 이제 표집, 표본을 선정을 해서 조사를 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그 표본의 수가 뭐 작게는 몇백 명에서 뭐 몇천 명, 몇만 명 이렇게 큰 단위로 연구를 진행을 할 수가 있죠. 그 얘기는 그 우리가 그 얘기도 했어요. 그쵸? 그 표본을 선정을 할 때 여러분들이 흔히 보는 그 뭐 TV 뉴스에서 선거철에 많이 보는 그쵸? 그런 여론조사 뭐 이런 걸 보면은 전국 그쵸? 전국을 대상으로 해서 각 지역의 이제 어느 정도의 인구 분포 그런 비율을 다 반영을 해서 표본을 선정을 하는 그런 모습을 많이 보셨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조사 연구는 이제 일반화 그 어떤 결과에 일반화가 가능하다, 일반화를 하기 쉽다는 그런 큰 장점이 있습니다. 반면에 어떤 조사 연구만으로는 어떤 현상에 대해서 그 원인에 대해서 그쵸? 원인과 결과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야기하기는 조금 어렵다. 그런 우리가 내용을 지난주에 살펴봤습니다. 반면에 이 실험 연구는 실험실 상황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런 세팅에서 연구가 진행이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좀 세밀하게 과학적으로 이렇게 설계를 할 수 있고 어떤 변수들에 대해서 조금 디테일하게 다룰 수 있다는 그런 큰 장점이 있습니다. 반면에 실험실에서의 우리가 어떤 연구를 진행을 한다 그러면은 뭐 우리는 이제 사회과학 뭐 교육을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뭐 예를 들어서 공부를 하는 학교, 교실, 교실 수준이라고 생각을 하면은 그 교실 수준에서 어떤 실험 연구가 진행이 된다면 그 대상은 기껏해야 뭐 몇십 명 수준이겠죠. 그렇죠? 그 교실에서의 어떤 그 연구 상황에서 뭐 몇백 명, 몇천 명, 몇만 명을 대상으로 우리가 다 여러 가지 요인들을 통제를 하면서 실험을 진행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실험 연구는 조사 연구에 비해서는 일반화를 하는데 조금 한계가 있다,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각 방법들마다 이런 장점, 단점들이 있기 때문에 각 연구 상황에 맞게 적절한 방법을 사용을 하는 거죠. 그렇죠? 뭐 예를 들어서 실험 연구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뭐 어떤 이런 측면에서 보던 저런 측면에서 보던 가장 좋은 방법이라 그러면 사실상 이 방법을 그냥 쓰면 되는 거지 우리가 다른 방법을 굳이 공부할 필요가 없겠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각 방법들의 어떤 특징들, 장점, 단점들을 여러분들이 파악을 하고 계셔야 그 연구를 진행을 하실 때, 나의 연구 상황이 이러이러하니까 여기에 적합한 연구 방법은 이 방법을 쓰면 되겠다. 이런 판단을 하실 수가 있다는 거죠. 네, 이 점을 기억해 주시고요. 이제 실험. 여러분들이 뭐 실험 잘 아시죠? 실험이라고 한다면 관찰하고자 하는 현상이 일어나는 조건, 이런 것들을 일반적으로 독립변수라고 볼 수 있고요. 이러한 독립변수들을 의도적으로 조작함으로써 연구에 보다 적합한 내용을 관찰하는 그런 행위를 우리가 실험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요. 연구에 초점이 되는 현상과 관찰된 변수들만 선별을 해서 이제 관찰을 한다. 그 얘기는 여러 가지 변수들 중에서 연구자가 관심이 있고 그리고 결과, 그렇죠? 연구 결과 또는 종속 변수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판단되는 그러한 변수들만 선정을 해서 선별을 해서 이제 실험을 진행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이제 그 사실 왜곡 이런 게 사실 나올 수도 있기는 해요. 그렇죠? 근데
이걸 사실 왜곡이라 그러기는 좀 그렇고요. 이렇게 변수들을 선별하고 선택을 할 때는 연구자의 어떤 주관에 따른 판단보다는 기존의 선행 연구들이나 어떤 이론적인 바탕에 의해서 이 종속 변수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판단되는 그러한 변수들을 이제 선정하고 선별하는 것이 어떤 왜곡, 그죠? 사실을 왜곡을 하는 그런 것에 대한 어떤 비판을 우리가 조금 피할 수 있는 거죠. 연구자의 개인에 의한 선택보다는 그런 어떤 이론적인 배경 그리고 선행 연구들의 어떤 결과들 이런 것들을 참고를 해서 적절하게 변수들을 이제 선별해서 관찰을 할 필요가 있다. 이 점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러한 실험 연구의 이제 뭐 기본이라고 본다면 우리가 자연과학에서 하는 그런 실험실과 같이 이제 통제된 상황, 통제된 상황에서 실행되는 것으로 연구자가 관심을 가지는 특정 요인들, 일반적으로 독립변수라고 볼 수 있고요. 이것들을 연구 대상자에게 처치 또는 어떤 적용을 한 후에 나타나는 결과를 관찰하는 연구 방법이다. 뭐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그런 어떤 뭐 신약 개발 이런 어떤 상황을 생각을 하시면은 자연과학에서는 그렇죠? 그 우리가 통제된 상황, 실험실에서 그 어떤 환경들, 그렇죠? 그 실험용 쥐들이 살아가는데 일반적으로 뭐 이런 식으로 세팅을 하죠. 여기는 이제 뭐 통제 집단, 그렇죠? 그리고 한쪽에는 이제 뭐 실험 집단 또는 뭐 처치 집단 이렇게 해서 두 집단 모두 나머지 환경은 다 똑같은 거죠. 뭐 기온이나 뭐 온도, 습도, 그렇죠? 그런 환경적인 것 그리고 그 쥐들에게 주는 먹이의 양이라든지 그 횟수, 그렇죠? 그리고 뭐 어떤 활동할 수 있는 운동할 수 있는 공간, 뭐 등등, 뭐 조명 등등해서 모든 거는 다 똑같이 통제를 하고 단 하나 우리가 신약을 개발을 한다고 한다면 한 집단에는 이제 그 새로운 개발된 신약을 투여를 하고 그 나머지 통제 집단에는 그 신약을 투입을 하지 않는 거죠. 그 단 하나의 요소만 빼고는 나머지는 다 똑같이 만들어 주는 거죠. 그걸 우리가 이제 통제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그 결과, 그죠? 처치, 우리가 그 아까 신약, 새로 개발된 약을 이제 투여를 한 그걸 우리가 처치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지금 상황에서는. 네. 그 결과 이제 어떤 특정한 뭐 질병이나 그렇죠? 어떤 상처에 어떻게 작용을 하는지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살펴보는 거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우리가 뭐 교육학 어떤 학교의 상황을 생각을 해 본다면 교실에서 학생들에게 새로운 교수법으로 어떤 학생들에게 이제 교수 활동을 진행한 후에 기존의 일반적인 방법으로 교수 활동을 했을 때와 이제 비교를 할 수가 있죠. 그렇죠? 그래서 어떤 교실에서의 학급을 두 학급으로 구분한 다음에 한 학급에는 새로운 교수법 그리고 나머지 다른 학급에는 기존에 사용을 하던 그런 교수법으로 수업을 진행한 후에 뭐 예를 들어서 그 한 학기면 한 학기, 1년이면 1년 후에 뭐 학생들의 반응이나 아니면 뭐 성적 결과 이런 것들을 우리가 파악을 해서 과연 그런 새로운 교수법이 얼마나 학생들에게 효과적이었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판단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바로 이러한 실험 연구, 실험 설계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실험 연구의 특징은 어떤 사회 현상의 어떤 인과관계를 검증하는데 가장 적합하다. 자, 우리가 아까 실험실의 쥐, 그 예를 다시 생각을 해보면은 그 쥐들은 아까 나머지 모든 환경은 다 통제를 했다 그랬어요. 그쵸? 그 쥐들은 같은 어미에서 태어난 쥐들이고 뭐 같은 날 태어났겠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여러 가지 환경, 뭐 온도라든지 조명, 뭐 습도, 그쵸? 뭐 먹이 주는 것 등등 모든 환경은 다 똑같아요. 그쵸? 거기엔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단 하나의 차이는 이제 그 새로운 약을 투여를 했느냐 안 했느냐 그 하나만 차이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 어떤 그 쥐들에 대해서 어떤 그 다른 점이 발견이 된다면 그것은 바로 그 약을 투여를 했기 때문에 그러한 현상이 발생을 했다. 이렇게 인과관계를 우리가 바로 연관을 지을 수 있죠. 왜냐? 나머지 모든 것들은 다 통제를 했기 때문에. 다시 얘기하면 다른 모든 요소들, 다른 모든 환경들은 다 같기 때문에 결과가 달라진 이유는 바로 그 하나의 처치, 그 약을 투여한 그거밖에 없는 거죠. 따라서 사회과학, 사회현상에도 마찬가지고 인과관계를 검증을 하는데 가장 적합하다. 네. 우리가 뒤에 다시 얘기하겠지만 이러한 그 자연과학에서의 그 실험 연구와는 달리 사회과학에서의 이런 실험 연구는 사실은 여러 가지 오차 요인이 개입될 요인이 너무 많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교실에서의 어떤 수업, 그 새로운 교수법 아까 예를 들었었죠. 그걸 다시 한번 상기를 해보면은 이런 실험 연구가 완벽하게 잘 되기 위해서는 학생들의 어떤 뭐 만족도라든지 학업 성취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가 두 집단 간의 차이가 그 새로운 교수법 그거 하나밖에 없어야 돼요. 그쵸? 그 얘기인즉슨 두 집단의 학생들은 원래 성적도 거의 같아야 되고요. 그리고 학생들이 뭐 공부하는 시간이라든지 그쵸? 뭐 예를 들어 뭐 사교육을 받는 거라든지 아니면 뭐 밥을 먹고 식사를 하고 운동을 하고 이런 것들이 모든 요소들이 그 두 집단이 다 동일해야 돼요. 그 학생들에게 단 하나의 차이는 새로운 교수법을 이제 적용을 했느냐 아니면 기존의 교수법으로 수업을 했느냐 그 차이만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사람을 대상으로 그런 연구를 진행하기는 사실 쉽지 않죠. 그 학생들이 집에 가서 공부를 몇 시간 하는지 아니면 뭐 저녁을 뭘 먹는지 잠을 몇 시간 자는지 이런 거를 일일이 다 통제를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어떤 학생들의 성적이 나중에 다르게 나왔을 때 그 성적에 영향을 준 요인이 새로운 교수법 때문이었는지 아니면 뭐 그 학생이 집에 가서 따로 사교육을 받아서 그랬는지 뭐 잠을 많이 자서 머리가 맑고 뭐 그래서 공부를 더 잘하게 되었는지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요인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사회과학에서는. 따라서 이런 사회과학에서의 실험 연구, 뒤에 다시 얘기하겠지만 어느 정도의 인과관계를 이야기할 수는 있지만 우리가 그 자연과학과는 달리 사회과학에서의 실험 연구는 이런저런 오차 요인들이 개입될 여지가 많다는 것을 항상 염두를 해 둬야 된다. 이게 상당히 중요한 측면이고요. 다음으로 상대적으로 잘 정의된 개념과 명제를 가진 구체적인 주제의 연구에 적합하다. 그리고 하나의 독립 변수와 하나의 종속 변수 간의 관계를 검증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실험 연구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실험 설계라고도 얘기하죠. 그러니까 연구자가 설계를 하는 거예요. 연구를 설계를 하는데 변수를 선택하는 것도 그렇고요. 그리고 어느 정도까지 디테일하게 볼 것인지 이런 것도 다 연구자가 선택을 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거죠. 충분한 준비만 할 수 있다면. 그래서 이런 인과관계를 연구에서 인과관계를 검증을 하는 그런 성격의 연구다 하면은 이런 실험 연구 방법을 사용을 하는 것이 아주 적절한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제 실험 연구, 실험 설계를 이제 진행을 할 때 우리가 조금 생각해 봐야 될 그런 것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주요한 요건들이 어떤 게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실험 대상을 이제 설정을 하는 거죠. 대상을 설정을 하는데 실험 집단은 어떤 처치가 들어가는 집단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통제 집단은 이제 아무런 처치가 들어가지 않은 그냥 어떻게 보면 자연 상태 그대로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따라서 그러한 어떤 그 실험의 대상을 선정을 할 때 처음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게
이제 무작위로 표집을 해야 된다는 거죠. 랜덤 우리가 뭐 샘플링이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죠. 그 얘기는 우리가 연구 대상을 선정을 할 때 어떤 연구자의 그런 어떤 그 뭐라 그래야 되나요? 어떤 주관이나 네, 또는 기존의 어떤 알고 있는 정보 뭐 이런 것들에 의해서 그 연구 대상을 선정을 하면은 우리가 흔히 편의라고 하죠. 이게 어떤 그 대상 선정에서의 이제 오차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론적으로는 정말 랜덤하게 만약에 내가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아까 예를 들었던 뭐 새로운 교수법으로 수업을 진행한 다음에 그 결과를 보겠다 싶으면은 그 초등학교 학생들을 이제 선정을 할 때 정말 랜덤하게 뭐 우리나라에 있는 지금 뭐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초등학생이 한 다 합하면은 어느 정도 될까요? 한 100만 정도 될까요? 뭐 예를 들어서 그렇다고 치면은 그 100만 명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 중에서 뭐 나는 한 30명 대상으로 하겠다 그러면은 그 100만 명 중에서 30명을 무작위로 정말 우리가 뭐라 그래야 되나요? 어떤 뭐 추첨할 때 정말 랜덤하게 뽑는 것처럼 그렇게 뽑아야 된다는 거죠. 이론적으로는. 그렇죠? 그러나 사실 뭐 그거는 이론상의 어떤 그냥 가장 이상적인 그런 케이스이고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연구를 진행을 할 때는 만약에 여러 선생님들이 내가 초등학교 교사다 싶으면은 내가 담당하고 있는 뭐 학급에 가서 이 새로운 교수법을 적용을 해보고 아니면은 뭐 내가 아는 사람 뭐 동료들이나 아니면 뭐 친척 중에 뭐 교사가 있다 싶으면은 뭐 부탁을 한다든지 등등등 우리가 좀 접근하기 쉬운 또는 내가 주변에서 쉽게 할 수 있는 그런 대상을 선정하는 경우가 뭐 대부분이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실험 영어 그 설계의 요건에서 첫 번째 무작위 표집은 아까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이론적으로는 정말 랜덤하게 무작위로 표집을 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지만 실제 개인 연구자가 뭐 국가 차원의 어떤 국가 기관에서 하는 연구라면은 이 무작위 표집, 랜덤 샘플에 가깝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하지만 개인 한두 명의 그 개인 연구자들이 이렇게 하기는 사실 쉽지 않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내가 담당하고 있는 학급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더라도 여기에는 그 연구 대상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무작위 표집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의 어느 정도의 오차가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연구자가 항상 생각을 하고 그 점을 항상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 결과를 해석할 때 이 점을 또 고려를 해서 결과를 해석해야 되는 그런 점이 있다. 이것들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주시고요. 두 번째,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을 설정을 할 때는 여기도 마찬가지로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을 어떻게 보면 좀 랜덤하게 무작위로 선정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연구자가 이제 이런 유혹에 빠지기 쉬워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뭐 어떤 교수법에 따라 새로운 교수법에 따라서 학생들의 성적이 얼마나 이렇게 변화하는지 상승하는지 이런 거를 보고 싶다 하면은 조금 뭐 수업 태도가 좋고 조금 이제 공부에 흥미를 느끼고 이런 학생들을 실험 집단에 배정을 하고 뭐 어떤 교수법을 사용을 하든 별로 관심이 없을 것 같은 학생들을 통제 집단에 이렇게 배치를 하는 그런 유혹에 빠지기가 쉬워요. 그렇죠? 그렇게 세팅을 해놓으면은 사실 교수법이 정말 효과가 있던 없던 간에 그 학생들 실험 집단에 속한 학생들은 스스로 잘하고 어느 정도 공부에 흥미가 있는 학생들이기 때문에 결과가 좋게 나올 확률이 많겠죠. 그렇죠? 그러나 이거는 사실은 뭐 연구자의 어떤 뭐 윤리적으로도 사실 문제가 있는 거고 연구가 과학적으로 객관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을 설정을 할 때도 어떻게 보면은 이제 같은 조건으로 설정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점을 기억해 주시고요. 세 번째,
이제 독립 변수, 그리고 네 번째는 이제 종속 변수예요. 그렇죠? 말 그대로 종속 변수는 연구자가 궁극적으로 이제 관심이 있는, 네, 그 어떻게 보면은 연구 대상의 어떤 그 변화의 결과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독립 변수는 이제 그 연구자가 종속 변수에 영향을 줄 만한 여러 요인들, 여러 변수들 중에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이론적인 배경 또는 그 선행 연구들의 어떤 결과들을 바탕으로 해서 독립 변수를 이제 몇 개 선정을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실험 연구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연구를 이제 연구의 어떤 세팅을 할 때 여러 가지 이론적으로 예, 미리 여러 가지 그 준비가 예, 되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연구 대상을 선정을 할 때도 가능하면은 연구 대상으로부터 오는 여러 가지의 그런 오차들, 편의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예, 객관적으로 그리고 랜덤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가장 그래도 강구를 해서 하는 것이 중요하다. 예. 그 처음에 세팅이 잘못되면은 그 뒤에 뭐 예를 들어서 아무리 뭐 조금 뭐 어렵고 복잡한 통계적인 방법을 사용을 해서 멋지게 분석을 한다고 해도 처음에 세팅이 잘못되면은 예, 뒤에 뭐 그 통계적인 방법으로 그것을 어떻게 만회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실험 설계를 할 때는 처음에 연구의 설계 과정에서부터 예, 많은 준비가 이루어져야 되고 그때부터 이제 많은 검토와 그리고 최대한 그 객관적인 어떤 세팅을 하려고 하는 노력을 해야 된다. 예, 이러한 점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실험 설계를 이제 하는 예, 그런 어떤 단계, 과정을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보시면은 앞서 우리가 이야기한 것처럼 실험의 대상이 되는 예, 피험자를 이제 선정을 하고요. 연구 대상이죠. 그리고 무작위로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을 이제 구분을 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 두 집단 모두 사전 검사를 이제 수행을 하면 좋습니다. 이 얘기는 사전 검사를 통해서 이 두 집단이 차이가 없다는 것을 예, 보여줄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새로운 교수법에 의해서 학생들의 뭐 예를 들어 어떤 수학 성적의 변화가 어떻게 되느냐 뭐 이게 만약에 연구자의 관심이라고 한다면 먼저 사전 검사에서 기존에 배웠던 내용들을 바탕으로 이제 수학 시험을 간단하게 보는 거죠. 그래서 이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이 어떻게 결과가 나오는지 살펴보고 만약에 사전 검사 결과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의 그 점수 차이가 너무 크다. 그러면은 그거는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이 지금 잘못 예, 그 배정이 되어 있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다시 다시 그 무작위로 랜덤하게 배정을 할 필요가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이런 사전 검사를 통해서 두 집단의 그 어떤 처치가 들어가기 전에 예, 상태가 같다는 예, 또는 뭐 차이가 없다는 것을 이제 보여줄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이제 실험 집단에만 독립 변수를 이제 처치를 해서 그렇죠? 연구자의 이제 그 주요한 관심사인 어떤 처치를 시행을 해서 그 변수의 효과가 발생하도록 한다. 마지막으로 실험 집단과 종속 집단의 통제 집단의 종속 변수의 차이를 비교를 해서 우리가 이 처치를 했던 그 변수, 그 독립 변수의 효과를 검증을 한다. 예, 이렇게 여러분들이 어떤 절차, 단계를 볼 수가 있고요. 밑에 표를 보시면은 전형적인 실험 설계의 어떤 그 모습이 많이 나와 있는데요. 먼저 좌측에 실험 집단이 있고 우측에 통제 집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 검사 예, 양쪽 집단 모두 동일하게 진행을 해서 실험 전 종속 변수를 측정을 하고 마찬가지로 통제 집단을 대상으로도 실험 전에 종속 변수를 이제 측정을 합니다. 그래서 두 개가 큰 차이가 없다는 것을 확인을 한 다음에 실험 집단에만 이제 독립 변수를 이제 처치를 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뭐 이거를 이제 X라고 우리가
만약에 놓고 통제 집단에는 이제 아무런 처치를 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이제 사후 검사에서 실험 후 이제 종속 변수를 측정을 양 집단에 똑같이 측정을 해서 과연 뭐 우리가 사전 검사에서는 별로 차이가 없었는데 이 실험 집단에만 특정한 처치가 들어간 후에 이제 사후 검사에서는 과연 어떻게 변했는지 차이가 발생을 했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살펴보는 것이 전형적인 가장 일반적인 실험 설계의 단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우리가 실험 연구의 큰 장점 중에 하나로 인과관계를 이제 명확하게 볼 수 있다. 뭐이 점을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조금 뭐 학문적으로 볼 때 인과성, 어떨 때 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수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두 변수 간의 관계에 있어서 두 변수가 인과관계가 있다.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이러한 어떤 세 가지 조건은 만족을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두 변수 간에 상관관계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 어떤 방향이든 아니면 어느 정도든 간에 어느 정도의 관계는 두 변수 사이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만약에 두 변수가 아무런 관계가 없는 변수다. 그러면은 그거는 우리가 인과성을 이야기하기가 좀 어렵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험 결과, 실험 집단에서 사전검사와 사후검사 간에 어떤 결과의 차이가 발생을 했다면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의 상관관계가 존재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시간적으로 어느 정도의 이제 순서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선후 관계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형적인 실험 설계의 경우 독립 변수 시행 후 다시 얘기하면 어느 정도의 처치가 들어간 후에 일정한 시간이 지난 다음에 사후 검사를 시행하기 때문에 독립 변수의 시행과 그로 인한 효과 간에는 분명히 시간적인 선후 관계가 분명하게 존재를 해야 된다. 다시 얘기하면은 여러분들이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 보셔도 어떤 현상이 원인이 되는 현상이 먼저 일어나고 어느 정도의 시간이 지난 후에 결과가 되는 어떤 현상이 나오겠죠. 그래서 인과관계, 원인과 결과에서는 시간적인 선후 관계가 존재를 해야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조건은 이제 그 두 변수의 관계가 허위 관계가 아니어야 된다. 어떤 진정한 어떠한 그 상관이나 뭐 이런 관계가 있는 것이 아니고 무슨 관계가 있어 보이기만 하는 그런 것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허위 관계인지 아닌지를 보기 위해서는 우리가 통제 집단을 관찰을 해서 제3의 변수, 제3의 변수는 이제 영향을 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선정한 독립 변수, 우리가 어떤 처치를 하는 그 변수만 영향을 미쳐야 되는 거고 나머지 다른 변수들은 아무런 영향을 미치면 안 돼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통제 집단을 관찰을 해서 제3의 변수들을 이제 통제를 해야 된다. 다시 얘기하면 실험 집단과 그 통제 집단에 같게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과성을 판단을 할 때는 이러한 세 가지 조건에 의해서 두 변수가 과연 인과관계가 있는지 없는지 이 내용을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판단을 할 수 있다. 이 점을 여러분들이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살펴볼 내용은 이제 실험 그 설계에서의 어떤 연구의 타당도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우리가 전에 어떤 측정 관련된 이야기를 하면서 타당도, 뭐 신뢰도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쵸? 근데 그 타당도랑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이제 뭐 내적 타당도, 외적 타당도는 약간은 다른 이야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서 얘기하는 그 내적 타당도, internal validity라고 하는 거는 보시는 것처럼 연구의 결론, 즉, 그 우리가 실험 설계에서 주로 하고자 하는 것이 인과관계 검증이죠. 그래서 이러한 인과관계 검증이 실제 수행된 실험과 일치하는지의 정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뭐 다시 얘기하면은 뭐 내적 타당도 또는 뭐 내재적 타당도라고 할 때 연구의 진행 과정이 얼마나 이제 타당하게 이루어졌느냐 이 얘기를 하는 것으로 이는 곧 매개 변수가 제대로 통제되었느냐 이 얘기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적 타당도를 만약에 확보를 하지 못한다 하면은 그 연구는 논리적으로 제대로 진행된 연구라고 하기가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연구자가 실험 설계에서 관심 있는 그런 어떤 독립 변수, 그렇죠? 독립 변수를 제외한 나머지 다른 변수들은 다 이제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이 같아야 된다는 조건, 그렇죠? 통제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완벽하게 이루어지고 그 종속 변수, 연구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거는 독립 변수들만이 이제 영향을 미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내적 타당도는 인과관계 검증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것으로 이런 내적 타당도가 확보되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거는 연구 자체가 좀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연구의 신뢰성이나 연구의 타당성 이런 것들을 이제 좀 보장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내적 타당도를 이제 저해하는 요인들은 뭐 무궁무진합니다. 너무나 많은데 그 중에서 뭐 대표적인 것들을 이렇게 한 12개 나와 있나요, 지금? 쿡 앤 캠벨이라는 학자가 이렇게 한 12개 정도를 정리를 해 놨어요. 그래서 보시면은 뭐 첫 번째 외부의 우연한 사건, 그렇죠? 연구자가 전혀 예상하지도 못했던 어떤 사회과학에서 이런 실험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 한 학기 동안 예를 들어서 학생들의 어떤 교수법에 따른 성적 변화를 보고 있는데 한 학기라는 기간은 사실은 뭐 한 4개월, 5개월 되는데 그 기간 동안 연구자가 예상하지 못했던 우연한 사건이 발생할 수 있는 거죠, 충분히. 그래서 이런 것들이 내적 타당도를 저해하기도 하고요. 네, 두 번째는 이제 성숙. 영어로는 이제 maturation 해가지고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서 이제 자연스럽게 변하는 거죠. 아까 예로 들었던 그 한 학기 동안의 어떤 그 새로운 교수법으로 수업을 한다고 한다면 한 학기라는 그 4~5달의 시간 동안 그 학생들이 특히 뭐 그 학생들 같은 경우는 뭐 어린 나이에 그 한 학기 정도 시간이면은 금방 또 성장할 수 있는 시간일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연구자가 예상 못했던 그런 연구 대상의 어떤 성숙으로 변화로 인해서 연구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다. 뭐 세 번째는 이제 뭐 검사의 반복, 그렇죠? 이런 첫 번째 우리가 사전 검사를 하고 또 두 번째 또 일정 시간이 지난 다음에 사후 검사를 하면은 만약에 문제가 완전히 똑같다고 한다면은 학생들이 그 사후 검사 결과가 어떤 사전 검사 때 한번 봤던 어떤 기억 효과, 뭐 연습 효과 이런 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봤던 문제를 또 푸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뭐 그것들을 기억을 해서 더 잘 풀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러한 어떤 내적 타당도를 저해할 수 있는 요인이 되기도 하고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뭐 측정 도구의 차이라든지 뭐 통계적인 회귀, 선정, 편향 이거는 이제 그 연구 대상 선정의 얘기고요. 측정 편향 등등등등 해서 이러한 다양한 요인들에 의해서 이제 내적 타당도 다시 얘기하면 연구 결과의 어떤 신뢰성 이런 거를 이제 저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러한 요인들을 내적 타당도를 저해할 수 있는 요인들이 무엇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고 내 연구 과정에서 과연 연구자가 예상하지 못했던 이러한 것들이 어떤 작용을 해서 연구의 타당성을 또는 뭐 신뢰성을 해칠 수 있는
저해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없지는 않은지, 예, 이런 것들을 연구의 어떤 설계 과정이나 연구 진행 과정에서도 항상 신경을 써야 되는 그런 내용들이다. 예,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살펴볼 내용은 이제 외적 타당도와 관련된 내용으로서 내적 타당도가 그 어떤 실험 설계 연구 자체에 대한 그 연구 과정에서의 여러 가지 알 수 없는 모류들,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그런 요인들에 의해서 연구의 어떤 결과의 신뢰성이나 뭐 객관성, 타당성이 조금 그 훼손될 수 있는 뭐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 내적 타당도라고 한다면, 이제 외적 타당도는 실험을 통해 얻은 결과를 이제 그 실험 어떤 세팅 그 안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 과연 일반화할 수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인 거죠. 네. 그래서 앞서서 제가 그 조사 연구와 비교를 하면서 실험 연구는 아무래도 그 실험 상황에서의 어떤 정교한 세팅이 들어가기 때문에 어떤 그 독립 변수와 종속 변수 간의 인과관계를 외부의 요인의 어떤 그런 뭐라 그래야 될까, 방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훼손 없이 인과관계를 밝히는 데는 아주 유리하지만 이것들을 다른 상황, 그렇죠? 외부의 다른 상황, 그런 것까지 일반화하기에는 조금 좀 제한적인 그런 단점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실험 설계에서는 이제 외적 타당도를 좀 이렇게 크게 얘기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어렵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 실험 상황에서만 만약에 적용되는 거라면은 사실 크게 의미가 없죠. 그렇죠? 예, 그 실험 상황을 비롯한 유사한 여러 그 다른 상황에서도 그것이 적용이 되어야 그것이 어떻게 보면 조금 뭐 사회적으로도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연구라고 볼 수 있죠. 따라서 이러한 외적 타당도도 우리가 실험 연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항상 살펴봐야 될 그런 내용들이다. 예,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외적 타당도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에서 이제 몇 가지가 나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표본 또는 모집단의 타당도. 예. 우리가 강의 그 앞부분에서 말씀드렸지만 표본을 선정을 할 때, 연구 대상을 선정을 할 때 가능하면은 이제 랜덤하게 무작위로 표집을 하는 것이 좋다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죠? 예, 그거는 바로 이러한 연구의 어떤 외적 타당도를 확보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반대로 생각을 한다면 내가 그냥 내 주변에 있는 내가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연구 대상들을 선정을 해서 그들을 대상으로 실험 연구를 진행을 하게 된다면 그 경우에는 이제 외적 타당도에 조금 뭐 손상이 갈 수 있는 거죠. 외적 타당도를 이제 높게 유지하기가 좀 어려울 수 있다. 예, 왜냐? 그런 표본들의 어떤 대표성 이런 것들이 좀 결여될 확률이 많기 때문에 외적 타당도를 확보하기가 좀 어려울 수 있다. 예, 이런 요인들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고요. 마찬가지로 이제 선택 편중과 실험 처치 간 상호작용. 이거는 어떤 얘기냐면은 그 실험 이제 집단과 통제 집단을 구분한 다음에 그런 어떤 실험 집단에 어떤 처치를 가하게 되죠.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실험 집단을 선정을 할 때 그 처치를 이제 잘 받을 그 적용될 수 있는 또는 누가 생각해도 그 실험 집단에 간 그 학생들 또는 그 인원들이 종속 변수에 높게 반응할 확률이 많은 그런 인원들로 구성을 한다 그러면은 그런 것들이 외적 타당도를 이제 손상시킬 수 있는 저 외적 타당도를 확보하기에 좀 어려운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된다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으로는 우리가 사전검사랑 실험 처치 간의 이제 상호작용. 그래서 사전검사랑 그 어떤 사전검사의 내용과 실험 처치의 어떤 내용들이 이제
상호작용을 해가지고 그것들은 이제 일반화하는데 조금 영향을 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 검사의 내용과 관련된 것들이. 그리고 이제 실험에 대한 반응. 이것들은 이제 뭐 유명한 심리학적 뭐 그런 실험에서 이제 유명한 두 가지 효과인데요. 첫 번째, 호선 효과, 호선 이펙트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은 연구 대상들이 뭐 실험 집단이건 통제 집단이건 관계없이 연구 집단들이 내가 만약에 학생들이 한 학기 동안 뭐 이런 실험을 진행을 할 거다 미리 얘기를 한 다음에 진행을 하면 학생들이 평소와는 다르게 더 집중을 하고 더 열심히 할 가능성이 있죠. 예. 그러니까 외부에서 누군가 예를 들어 뭐 CCTV로 지켜본다든지 아니면은 수업을 하는 동안에 연구자가 뒤에서 참관을 하면서 계속 한 학기 동안 관찰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학생들이 평소와는 다르게 지금 누가 지켜보고 있구나 아니면은 지금 실험이 진행되고 있는 거구나 이걸 인식하면서 평소와는 다르게 더 열심히 한다는 거죠. 예. 그렇다면은 연구자는 사실은 그냥 평상시 자연스러운 상황에서 연구를 진행을 해야 그 결과가 신뢰롭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이제 외적 타당도도 확보를 할 수가 있는데 그 연구 대상들이 실험이 진행된다는 걸 인지하고 누군가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의식을 해서 평소보다 더 열심히 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조금 이상한 반응을 보인다든지 하면은 그것은 이제 연구의 어떤 외적 타당도를 확보하기에 조금 안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다. 뭐 이런 게 이제 호선 효과다 보시면 되겠고요. 다음으로 존 헨리 이펙트라고 하는 거는 이제 통제 집단에 해당되는 경우라고 볼 수 있는데 통제 집단에 속한 학생이 뭐야 나만 예를 들어서 새로운 교수법 나도 새로운 교수법으로 배우고 싶었는데 나는 통제 집단에 속해가지고 그냥 옛날 전통적인 교수법으로 수업을 받게 된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좀 불만을 갖고 그래 내가 전통적인 기존의 옛날 방법으로 수업을 받고 있지만 저 실험 집단 애들보다 내가 더 잘하는 걸 보여주겠어 이런 마음을 먹고 막차같이 열심히 하는 거예요. 약간의 반감과 뭐 약간 도전의식 그런 걸 갖고 그래서 통제 집단에 있는 학생들이 좀 자연스러운 평소와 같은 그런 반응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내가 통제 집단에 속했다는 거에 조금 뭐 실망감을 갖고 또는 거기에 대해서 약간의 불만을 갖고 평소보다 더 뭐 열심히 한다든지 아니면 평소보다 더 안 한다든지 이런 조금의 평소와는 다른 이상한 반응을 보이는 것을 우리가 존 헨리 이펙트다 이렇게 심리학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호선 효과도 마찬가지고요. 존 헨리 이펙트도 마찬가지고 이것들은 연구에 참여하는 연구 대상자들이 어떤 이런 실험 환경 또는 어떤 어느 집단에 배치되었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반응을 해서 이상 반응을 보이는 것을 의미를 하고요. 이런 것들이 바로 연구의 외적 타당도를 이제 저해할 수 있는 요인이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연구의 외적 타당도, 연구의 일반화를 이야기할 수 있는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외적 타당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이러한 요인들 내용을 또 기억을 하셔가지고 연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항상 신경을 써야 되는 그런 내용들이다. 챙겨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우리가 지금까지 실험 설계에서 내적 타당도 그리고 외적 타당도의 어떤 개념 그리고 그것들을 이제 저해할 수 있는 여러 요인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봤는데 보시는 지금 요 그림은 이제 내적 타당도와 외적 타당도의 어떤 뭐 관계라고 할까요? 보시면은 이 X축이 이제 외적 타당도죠. external validity고 Y축이 이제 내적 타당도예요. 그쵸? 보시면은 맨 위에 있는 experimental lab study라고 하면은 실험실, 실험실 완전 환경에서 진행되고 있는 그런 어떤 실험 연구를 생각을 하시면 돼요. 아까 앞서 예를 들었던 자연과학에서 주로 하는 실험실에서 어떤 뭐
생쥐를 이용을 해서 실험용 쥐를 이용을 해서 하는 어떤 연구를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이러한 연구에서는 그 내적 타당도는 아주 높게 나타날 수 있죠. 그렇죠? 예,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그 연구자가 어떤 그 독립 변수, 그렇죠? 처치를 할 수 있는 그 독립 변수를 제외하고 나머지 모든 환경은 다 통제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연구에서는 그 내적 타당도는 아주 높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반면에 그런 어떤 실험실 환경과 똑같은 상황이라는 외부 환경이 있을 확률이 별로 높지가 않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 연구를 어떻게 일반화할 수 있는 그러한 외적 타당도는 반면에 아주 낮다. 예,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보시면은 이제 experimental field study예요. 그렇죠? 실험실이 아니라 실험 설계인데 이제 필드 그냥 그 밖에서 하는 연구예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냥 사회과학에서 하는 어떤 그 뭐라 그래야 될까요? 사회과학보다는 뭐 자연과학인데 이제 실험실이 아닌 이제 외부 환경에서 하는 연구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나을 것 같네요. 이 경우에는 아무래도 그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기보다는 그 자연 현상이나 이런 걸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할 경우에는 외부에서 실험실이 아닌 외부에서 진행을 하더라도 어느 정도의 그 외부 요인들을 통제할 수 있는 요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적 타당도가 앞서 말씀드렸던 실험실에서 하는 그 실험 연구보다는 내적 타당도가 조금 떨어질 수 있지만 반면에 이제 외적 타당도는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다음으로 세 번째는 이제 non-experimental lab study라고 나와 있죠. 이 얘기는 실험실에서 진행을 하지만 이제 실험 연구는 아닌 거예요. 뭐 유사한 실험 연구 형태가 될 수는 있지만 우리가 엄밀하게 이야기하는 실험 연구 그런 모습은 아니다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실험 연구라고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내적 타당도는 조금 더 이제 떨어진다고 볼 수 있고요. 반면에 이제 외적 타당도는 조금 더 올라간다. 일반화의 가능성은 조금 더 높아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마지막은 non-experimental field study예요. 그렇죠? 네. 어떤 실험 연구의 성격도 뭐 작을 뿐더러 실험실 환경이 아니라 외부의 그냥 상황에서 연구를 진행하는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일반화의 가능성은 아주 높게 올라가겠죠. 그 얘기인즉슨 연구의 외적 타당도는 아주 높게 올라갈 수 있지만 반면에 그 내적 타당도는 이제 조금 더 떨어지는 내적 타당도는 낮게 나타나는 그런 모습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연구의 내적 타당도랑 외적 타당도를 다 높이면은 뭐 사실 제일 좋겠죠. 그렇죠? 그렇지만 여러분의 연구 성격과 여러 가지 환경들을 잘 고려를 해서 내가 연구의 내적 타당도에 조금 더 가치를 두고 비중을 줄 것인지 아니면은 연구의 일반화, 연구의 외적 타당도를 조금 더 높게 내가 생각을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잘 판단을 해서 여러분 연구에 적용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내적 타당도랑 외적 타당도의 관계를 잘 보시면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 이제 연구의 어떤 내적 타당도를 이제 저해할 수 있는 요인 중에 하나인 이제 외생 변수, 그 외부의 변수예요. 연구자가 원치 않는 그런 외부의 변수 영향력을 통제할 수 있는 방법, 무엇이 있는지 몇 가지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험 연구의 큰 장점 중에 하나가 어떤 그 원인과 결과, 인과관계를 이제 명확하게 볼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죠? 그래서 다시 한번 앞에 배웠던 걸 상기를 해보면은 인과관계를 이야기하려면 첫 번째 조건이 두 변수 간에 이제 어느 정도의 관계가 있어야 된다. 상관관계가 있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 조건은 그 처치와 어떤 그 종속 변수, 결과와의 관계가 시간적으로
선후 관계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예. 시간적으로 이제 순서가 있어야 된다. 세 번째가 외부 다른 변수들의 영향을 받지 않아야 된다. 그렇죠? 뭐 아까 허위 변수 뭐 이런 얘기도 말씀을 드렸는데 어쨌든 연구자가 원치 않는 제3의 다른 변수들의 영향을 받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 여기서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 그 세 번째 내용, 예, 외부 변수 또는 뭐 외생 변수의 영향을 우리가 어떻게 줄일 수 있는지, 어떻게 통제할 수 있는지, 예, 그 내용들에 대한 몇 가지 내용이 나와 있고요. 첫 번째, 제거. 예, 말 그대로 연구자가 원치 않은 예, 그런 외생 변수들을 만약에 제거할 수가 있다면은 그 외생 변수가 될 수 있는 변수의 개입을 원천적으로 예, 차단할 수 있는 방법인 거죠. 예, 그래서 과거 내가 연구자가 진행을 하고 있는 이런 실험 연구와 비슷한 연구가 진행된 적이 있어요. 그렇죠? 그랬는데 특정 변수가 그 종속 변수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면은 미리 예, 실험 대상에서 제외를 하면은 예, 그런 어떤 오차를 줄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어떤 특정한 변수가 반드시 영향을 미친다. 이런 어떤 이론적인 근거나 선행 연구에서의 나온 그런 내용들이 있으면은 미리 그 원천적으로 차단을 하는 게 연구의 어떤 내적 타당도를 높일 수 있는 좋은 방법이죠. 예. 하지만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것들이 외생 변수로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모든 변수들을 다 제거를 하는 건 사실 쉽진 않고 그래도 크게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변수들은 찾아서 미리 제거를 하는 것이 좋다. 예,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이제 균형화예요. 균형화. 그렇죠? 이건 어떤 내용이냐 하면은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이 이제 같아야 된다 그랬어요. 그렇죠? 우리가 어떤 처치를 들어가기 전에 실험 집단과 그 통제 집단은 같은 상태여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외생 변수에 그 어떤 영향이 우리가 제거를 만약에 하면 좋은데 외생 변수에 어떤 영향을 제거를 뭐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예를 들어서 그렇다고 한다면 그 외생 변수의 영향을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이 동일하게 만약에 외생 변수의 영향을 동일하게 받는다면 예, 그 결과를 왜곡하진 않겠죠. 최소한.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런 외생 변수를 뭐 제거할 수 있으면 그게 제일 좋지만 여러 연구 상황에 따라서 외생 변수를 만약에 제거를 할 수 없다고 한다면 그 외생 변수의 영향이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에 동일하게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세팅을 하는 것이 바로 균형화다. 예,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세 번째로 살펴볼 내용은 이제 상쇄. 네, 외생 변수의 효과를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그것도 없애는 방법인데 제거처럼 완전히 없애는 것은 아니고 보시면은 하나의 실험 집단에 두 개 이상의 실험 변수가 가해질 때 이제 적용하는 것으로 예를 들어서 두 가지의 광고에 대한 시청자의 인지도, 광고의 순서나 지역에 따라 광고 효과가 차이가 있다면, 그렇죠? 이 인지도에 광고의 순서 그리고 지역 이 두 가지 지금 외생 어떤 변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에 따라 광고 효과가 차이가 있다면 순서와 지역을 이제 바꿔서 실험을 이제 해보는 거죠. 예, 그래서 외생 변수가 작용하는 강도가 다른 상황에 대해 다른 실험을 실시해서 이제 이제 상쇄를 하는 예, 그런 방법이다. 그래서 이 상쇄 방법은 이제 그 외생 변수 그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이제 두 개 이상 예, 있을 때 어떤 순서를 바꿔서 예, 적용을 해 봄으로써 그것들의 효과를 이제 줄이는 그런 방법이다. 예,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무작위화, 예, 랜덤의 방법인데 어떠한 외생 변수가 작용할지 모르는 경우, 뭐 대부분 연구자들이 예상할 수 있는 외생 변수들은 뭐 제거를 하거나 앞서 살펴봤던 뭐 균형화라든지 상쇄라든지 뭐 이렇게 처리를 할 수 있지만 대부분의 외생 변수는 연구자가 예상하지 못했던 예, 그런 것들이 작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실험 통제 집단을 이제 조사 대상 이제 모집을 할 때 무작위로 추출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독립 변수 이외의 모든 변수들에 대한 영향을 동일하게 만든다. 이것은 우리가 맨 처음에 설명드린 것처럼 연구 대상을 선정을 하고 실험 집단, 통제 집단을 나눌 때 어떠한 어떤 조건이나 여러 가지 다른 환경에 따라서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랜덤하게 무작위로 배정을 한다 그러면은 이런 어떤 다른 외생 변수의 효과를 또 줄일 수 있는 그런 이점을 누릴 수가 있다. 또한 이런 무작위화는 실험의 외적 타당도, 그렇죠? 우리가 앞서 살펴봤던 연구의 일반화를 위해서도 필요한 그런 작업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면서 느끼는 것처럼 연구 대상을 선정을 할 때 이렇게 랜덤하게 선정을 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장점이 참 많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뭐 외적 타당도도 확보할 수 있고 외생 변수의 그런 영향도 줄일 수 있고 등등등 이런 어떤 긍정적인 그런 영향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능하면은 연구 대상을 선정을 할 때 무작위로 또는 랜덤하게 선정을 하는 것이 좋다. 그리고 그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한다면 최대한 그런 주어진 어떤 환경에서 최대한 랜덤하게 선정을 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우리가 실험 설계의 종류, 실험 설계도 이제 조금씩 그 형태나 뭐 내용들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을 좀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살펴볼 내용은 이제 진 실험 설계, True Experimental Design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야기하는 실험 설계를 이야기를 합니다. 실험 설계에서 이제 무작위 표집을 통해서 실험 집단, 통제 집단을 구성을 하고요. 외생 변수를 엄격하게 통제를 해서 실험의 타당도를 높여주는 실험 설계 방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이러한 진 실험 설계의 조건으로는 첫 번째,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을 이제 무작위 표집으로 선정을 해서 정확한 집단 구성이 필요하고, 두 번째, 연구자에 의한 실험 처치, 그렇죠? 적용, 자극이 이루어져야 되고 이것이 종속 변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실험 집단과 비교 집단 간의 이제 비교가 가능해야 된다. 그리고 실험에서 타당도를 위협하는 것에 대한 아주 수준 높은 통제가 이루어져야 된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실험 설계라고 얘기할 때는 이러한 진 실험 설계의 이런 상황을 이야기를 한다.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두 번째 살펴볼 내용은 이제 유사 실험 설계, 뭐 영어로는 Quasi Experimental Design이라고 하는데 이 내용은 앞서 살펴본 진 실험 설계랑 유사합니다. 기본적으로는 유사하지만 진 실험 설계가 행하는 엄격한 실험 통제의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는 실험 설계의 방법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앞서 진 실험 설계에서는 이제 무작위로 연구 대상을 선정을 해서 이제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에 그렇게 배치를 하고요. 다음으로 이제 그 처치를 이제 진행을 한 다음에 연구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여러 가지 외부 요인들, 그런 외생 변수들은 철저하게 통제를 한다. 이게 진 실험 설계 방법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죠? 이런 유사 그 실험 설계에서는 통제 수준이 그런 외부 변수 또는 외생 변수에 대한 통제 수준이 그런 진 실험 설계 정도의 그런 엄격한 통제는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방법을 유사 실험 설계다. 실험 설계가 이제 유사하긴 한데 완벽한 완전한 실험 설계는 아니다. 뭐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이러한 유사 실험 설계를 하는 이유, 왜 이걸 쓰냐? 첫 번째, 연구 윤리에 문제가 발생을 하거나 완벽한 변수의 통제 자체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경우다.
결국에 이 얘기는 연구 대상이 앞서 그 예를 들었던 그 실험용 쥐를 만약에 이용을 한다 그러면 어느 정도 뭐라 그래야 될까요? 그 쥐가 살아가는데 환경이나 뭐 먹이나 이런 것까지 통제를 하긴 해요. 그쵸? 물론 거기도 뭐 어떤 동물을 이제 대상으로 하는 실험에서 동물도 이제 생명이 있기 때문에 생명체를 이제 가지고 하는 실험에서의 그런 어떤 윤리적인 문제가 일어날 수는 있어요. 그렇죠? 예, 물론 그런 점도 고려를 하긴 해야 되지만 사회과학에서 우리가 교육학을 할 때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에서는 더욱더 통제를 하기가 어렵겠죠. 외부 변수들을. 아까 예를 들었던 교실에서의 어떤 새로운 교수법을 적용한다고 할 때 원칙대로 우리가 지인 실험 설계를 한다 그러면 그 학생들의 모든 생활과 어떤 수면 시간, 그렇죠? 아니면 뭐 식사량, 식사 횟수, 뭐 공부 시간 등등 모든 거를 다 통제를 해야 돼요, 그렇죠?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그 학생들이 학교에서 수업을 받고 하교를 하고 나서부터는 그 이후의 삶은 사실은 통제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통제를 한다 그래도 그것은 어떤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의 그 연구 윤리를 또 위반하는 그런 모양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완벽하게 외부 요인을 통제하기는 사실상 어렵다. 따라서 실험 설계, 진 실험 설계의 모양을 갖추고는 있지만 그 진 실험 설계에서 하는 정도의 완벽한 외부 환경 통제는 어렵고 어느 정도 가능한 선까지 이제 통제를 하는 그런 어떤 방법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런 유사 실험 설계를 하는 이유는 결국에는 그거예요. 진 실험 설계를 하기 어렵기 때문에 아쉽지만 유사 실험 설계라도 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진 실험 설계를 하지는 못하지만 실험을 위해서 독립 변수랑 종속 변수의 인과성을 살피고자 하는 경우 그러니까 차선책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렇죠? 이러한 유사 실험 설계의 이제 문제점은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 그렇죠? 구성에서 무선화, 랜덤화가 이제 결여될 확률이 많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런 그 실험 설계에서의 유사 실험 설계에서의 문제점이고 좀 한계라고 볼 수 있다. 이 점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에 나온 이제 방법은 사전 사후 검사 통제 집단 설계다. 나와 있죠. 이 방법은 사전 검사를 통해서 두 집단이 종속 변수에 있어서 이제 동일한 상태임을 미리 이제 파악을 해 놓고 연구자가 종속 변수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가정한 독립 변수의 인위적인 자극 그리고 실험 집단에 대해서만 처치를 시행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일정 시간이 지난 후에 사후 검사를 통해서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을 이제 두 집단의 사후 검사를 실시를 해서 통제 집단과 실험 집단 간의 이제 어떤 차이를 살펴보는 방법이다. 네. 그래서 이 밑에 이 그림으로 나와 있는 내용 보시면 우리가 앞서서 일반적인 실험 설계라고 할 때에 그런 방법, 아까 설명을 드렸던 방법이에요. 그렇죠? 두 집단 모두 사전 검사 실시하고 실험 집단에만 이제 처치를 실시를 한 다음에 두 집단 모두 사후 검사를 실시를 해서 이제 그 결과를 비교를 하는 방법이죠. 그래서 이 방법은 일반적인 실험 설계에서 하는 방법이고 앞서서 우리가 뭐 진 실험 설계 말씀드렸지만 그것은 이제 완벽한 형태의 실험 설계라고 아까 말씀드렸어요. 그렇죠? 뭐 그 대상의 선정부터 외부 환경의 통제 뭐 이런 것까지 다 완벽하게 이루어졌을 때 진 실험 설계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이 사전 사후 검사 통제 집단 설계는 사실상 가장 일반적인 우리가 어떤 그 연구 대상을 선정해서 그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을 이제 구분을 할 때도 최대한 그 랜덤하게 무작위하게 선별을 하겠지만 완벽하다고는 사실은 보기는 좀 어려운 경우가 많이 있고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외부 변수들, 외생 변수들도 통제를 하는 데까지는 하겠지만
사실상 완벽하게 진실험 설계라고 할 수 있을 정도까지는 그렇게 통제를 하기가 좀 어려운 경우들이 사실은 뭐 대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죠. 특히 이러한 사회과학 분야에서는 그렇죠. 그래서 대부분 우리가 그 실험 설계라고 할 때는 이러한 사전 사후 검사 통제 집단 설계를 의미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이러한 형태가 가장 사회과학 분야에서 많이 사용하는 일반적인 형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살펴볼 방법은 이제 사후 검사 통제 집단 설계라고 나와 있어요. 그렇죠? 사전 검사 얘기가 없죠. 사후 검사 통제 집단 설계. 그래서 사전 검사를 제외하고는 앞서 살펴봤던 사전 사후 검사 통제 집단 설계랑 동의를 하다. 그렇죠? 보시면 여기 사전 검사 이 부분이 통제 집단과 실험 집단 둘 다 사전 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사전 검사 없이 이 실험 집단에만 이제 그 어떤 처치를 진행을 하고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 둘 다 사후 검사를 이제 실시를 해서 결과를 비교를 하는 그런 방법이다. 그래서 사실은 사전 검사를 하는 게 좋긴 좋아요. 그렇죠? 예, 사전 검사를 통해서 두 집단이 크게 차이가 없다는 것을 미리 확인을 하고 연구를 진행을 하는 것이 좋은데 예를 들어서 사전 검사가 외생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 할 수 있는 방법이다. 우리가 앞서서 연구의 내적 타당도를 저해할 수 있는 요인으로서 이런 어떤 그 검사의 반복, 측정 뭐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사전 검사랑 사후 검사가 내용이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또는 같기 때문에 사전 검사를 시행을 한 다음에 얼마 안 있어서 바로 한 예를 들어 뭐 한 2, 3일 후에 3, 4일 후에 사후 검사를 시행을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많은 학생들이 사전 검사에서 봤던 문제들을 다 기억나고 그럴 확률이 많죠. 또 일부 학생들은 사전 검사에서 틀렸던 문항들, 본인이 맞추지 못했던 문항들에 대해서 그것에 대해서 조금 뭐 호기심이나 궁금함을 갖고 사전 검사 후에 막 여러 가지 뭐 참고서나 여러 가지 그 내용들을 찾아봐서 아 정답이 이거였구나 뭐 이렇게 확인을 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럼 그 학생들은 그 내용을 기억을 해서 사후 검사 때는 당연히 맞추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사실 연구자가 원하는 그런 지금 상황은 아니에요. 그 어떤 뭐 예를 들어 새로운 교수법에 의해서 학생들이 성적이 올라가고 예를 들어 뭐 만족도가 올라가고 이런 것이 사실 연구자가 원하는 거지. 그 연구 대상인 학생이 사전 검사 결과를 보고 아, 내가 그때 그 문제를 틀렸는데 그 정답이 뭐였지? 그럼 미리 찾아봐서 미리 공부를 해서 맞추고 이런 거는 사실은 연구의 내적 타당도를 이제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럴 때는 사전 검사를 미리 실시하지 않고 처치 후에 사후 검사만 시행하는 이런 방식으로 우리가 연구를 진행할 수도 있다. 예,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이런 그 방법이 말씀드린 것처럼 사전 검사, 사후 검사를 다 하는 방법보다 뭐 더 좋다고 할 수는 없어요. 그렇죠? 하지만 지금 연구 상황이 사전 검사를 조금 하기 어려운 상황이거나 사전 검사를 시행함으로써 그것이 연구의 어떤 내적 타당도를 저해할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그럴 경우에는 과감히 사전 검사 없이 진행을 하는 방법도 가능하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우리가 마지막으로 살펴볼 내용은 조금 복잡한 설계 방법인데 이제 솔로몬 네 집단 설계라고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보시면은 기존에는 우리가 이제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이 있어서 둘 다 사전 검사를 하고요. 그리고 뭐 일반적으로 실험 집단에만 처치를 하고 그리고 이제 사후 검사를 또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에 이제 같이 하는 그런 형태가 일반적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보시면은 여기서는 사전 검사를 한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 그렇죠? 예, 요 그림으로 보시면은 이제
사전검사를 한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 이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사전검사를 하지 않은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 여기 보시면은 요 밑에 두 개는 이제 사전검사를 하지 않은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렇게 설정을 해서 실험 설계의 내적 타당도 및 외적 타당도를 위협하는 조건을 상당 부분 통제할 수 있다. 이렇게 집단을 4개로 이제 나눈 다음에 이제 우리가 요 4개 집단 중에서 각각의 사전검사를 한 두 집단 중에 한 집단을 실험 집단으로 보고요. 사전검사를 하지 않은 두 집단 중에 또 요 한 집단을 요 안에서의 실험 집단으로 봐서 요 두 집단만 지금 처치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사후 검사는 요 4개 집단 모두 합니다. 이런 형태로 이제 연구를 진행을 하는 건데 이렇게 연구를 진행을 하다 보면은 우리가 앞서서 연구에서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던 연구의 내적 타당도 그리고 외적 타당도를 위협하는 요인들을 상당 부분 또 통제를 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다시 나온 것처럼 내적 타당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용하는 매우 엄격한 설계 방법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보시면은 이게 뭐 어떻게 해서 이거를 뭐 통제를 할 수 있느냐? 이거 통계적인 어떻게 보면 조금 뭐 이야기랑 관련이 있는데 보시면은 예를 들어서 요 O2와 O1 그쵸? 요 집단과 지금 요 집단이죠, 그쵸? 요거의 차이는 주시험 효과, 뭐 상호작용 시험 효과, 주효과, 기타 변수 효과, 다양한 효과들이 여기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쵸? 그리고 O4와 O3, 요 사후 검사 결과 요 두 개의 차이는 주시험 효과랑 이제 기타 변수 효과, 그 두 개만 들어 있는 거고, 다음으로 이제 O5에서 O1과 O3의 합을 이제 2로 나눈 거니까 평균이죠, 평균. O3에서 O5에서 O1과 O3, 그죠? O1과 O3의 평균을 빼면은 이거는 주효과랑 기타 변수 효과. 그리고 O6에서 O3, O1과 O3의 평균을 빼면은 기타 변수 효과. 그래서 뭐 이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지금 뭐 다 일일이 지금 이것들을 뭐 이렇게 외우거나 하실 필요는 없는데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될 거는 그런 일반적인 실험 설계 방법 이외에도 조금씩 변형된 다양한 그런 방법들이 존재를 하고 지금 소개하고 있는 이런 솔로몬 뭐 내집단 설계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내적 타당도를 더 이제 확보하기 위해서 조금은 복잡하지만 뭐 만약에 이런 설계가 가능한 연구 상황이라면 이런 그 설계를 이용을 해서 연구를 진행을 한다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제 다양한 효과들을 이렇게 분리해서 볼 수 있다는 뭐 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뭐 몇 번 강조를 드리지만 여러 선생님들이 연구를 진행을 할 때 내가 관심 있는 주제 그리고 내가 연구를 진행할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과연 어떤 연구 방법이 가장 적절한지 그리고 그런 방법들의 뭐 특징, 장점, 단점 이런 것들을 미리 다 공부를 하시고 숙지를 하고 있으셔야 그것들을 이제 적절하게 적용할 수 있고 예를 들어서 실험 설계를 한다 그러면은 과연 어떠한 이런 실험 설계의 그 뭐 종류 방법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내 지금 상황에는 어떤 방법을 사용을 하는 것이 가장 적절한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판단을 해서 선택을 하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실험 설계는 사실 뭐 제대로 진행된다면 아주 파워풀한 연구 방법입니다. 그래서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들이 이 연구의 설계, 뭐 데이터를 수집하고 이런 연구의 설계 과정이 적절하게 잘 진행되어야 거기서 수집한 데이터, 자료를 가지고 통계 분석을 하고 여러 가지 분석을 할 때 의미가 있는 것이지 처음 이 앞부분에서 연구 설계가 잘못되고 여기서 적절하지 못한 뭐 데이터를 수집을 한다 그러면은
뒤에서 아무리 뭐 훌륭하고 어렵고 뭐 최신의 통계 방법, 분석 방법을 쓴다고 해도 그 결과는 뭐 좋을 수가 없습니다. 그쵸? 예. 그리고 제3자들이 보기에도 제대로 진행된 연구라고 할 수 없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통계나 뒤에 분석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사실은 더 중요한 것은 이제 연구의 초반, 앞부분에서 내 연구에 가장 적절한 연구 방법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들을 어떻게 잘 설계할 것인지, 어떻게 잘 디자인할 것인지, 예,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더 중점을 두고 잘 공부를 하셔야 뒤에서 조금의 뭐 오차가 나온다고 해도 뭐 대세에는 크게 뭐 지장을 주지 않는 그런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 이번 시간에서 양적인 연구 방법에서 주로 많이 사용하는 조사 방법과 실험 연구 방법을 학습을 했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잘 이 내용들을 살펴보시고요. 다음 시간부터는 우리가 이 연구 방법들을 통해서 이제 수집한 자료들에 대해서 어떠한 통계 방법을 써서 뭐 어떻게 그것들을 분석을 하는 것이 효과적이고 그것들을 또 어떻게 해석을 할 수 있는지 이러한 내용들에 대해서 계속 학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